비싸기로 유명한 고디바. 그런데 비싼 만큼 맛있다는 게 바로 이 고디바 초콜릿이죠. 고급 초콜릿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바로 고디바입니다. 국내에서는 한때 로이스와 함께 고급 초콜릿 시장을 양분했었죠. 하지만 2020년 국내에서 로이스가 철수하면서부터는 고디바 혼자 이 시장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 박스가 42,000원인데 그럼 한 조각당 3,500원인 거죠. 저는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고디바 가격이 가끔 좀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대체 고디바는 왜 이렇게 비싼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100년 가까이 된 헤리티지 때문일까요? 아니면 왕실에 납품한 다란 로열 워런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면 초콜릿으로 유명한 벨기에의 브랜드라서 그런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이 고디바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요소이긴 한데요.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벨기에에서는 고디바가 우리나라에서만큼 아주 대중적인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오늘은 이 기업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고디바가 고급 초콜릿이 된 이유입니다. 벨기에의 고급 초콜릿 브랜드라고 하면 사실 고디바보다는 노이하우스와 레오니다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고디바는 1926년에 설립됐는데요. 노이하우스는 그보다 빠른 1912년에, 레오니다스는 1913년에 설립됐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디바가 훨씬 더 유명하죠.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고디바가 훨씬 더 대중적입니다. 하지만 벨기에에서는 이 두 브랜드가 압도적으로 유명하죠. 이 고디바를 이야기하기 전에 벨기에 초콜릿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우선 벨기에 초콜릿의 명성을 만든 것은 프랄린 덕분입니다. 초콜릿 안에다 크림을 채운 고급 초콜릿인데요. 이걸 처음으로 만든 곳이 바로 노이하우스죠. 그런데 프랄린을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부드럽고 예민해서 쉽게 눌리고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프랄린을 담을 전용 박스를 함께 디자인해서 만들었죠. 이 박스를 발로탱이라고 합니다. 발로탱에 담긴 프랄린은 세련되고 고급진 이미지를 줬죠. 덕분에 벨기에는 초콜릿, 그 중에서도 고급 초콜릿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한 거예요. 노이하우스가 만든 프랄린은 부유층을 타겟으로 한 초콜릿이었는데요. 레오니다스는 이걸 서민들도 먹을 수 있게 생산해서 퍼뜨렸죠. 노이하우스가 선물용 명품 초콜릿의 길을 열었다면 레오니다스는 스몰 럭셔리 초콜릿의 길을 열었다 할까요? 이렇게 두 기업은 벨기에 쇼콜라티에의 위상을 끌어올렸죠. 그런데 정작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고디바인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이건 왜 그럴까요? 고디바는 1926년 피에르 드랍스 시니어가 설립한 곳입니다. 이분도 프랄린 제조 기술을 만들면서 시작했죠. 다만 처음부터 고디바는 아니었고요. 설립 당시엔 쇼콜라티에 드랍스였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죠. 당시에는 이름이나 성을 따서 가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도 쇼콜라티에라 하니까 부티크 정도는 차려놓고 장사를 했을 것 같은데요. 여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내 수공업으로 초콜릿을 만들어 팔았죠. 그러다 1937년 피에르 드랍스 시니어가 사망하고 세 형제가 가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형제 중엔 맏형인 조셉 드랍스가 고디바의 창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죠.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잠시 사업은 중단됐지만 1945년 벨기에 브뤼셀에 첫 번째 부티크 매장을 내면서 제대로 된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간판을 달게 됐죠. 바로 그게 고디바였습니다. 사실 이 고디바라는 이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고디바는 영국의 한 전설적인 인물의 이름입니다. 때는 11세기 영국 코번트리 영주는 지독한 세금 정책을 펼치고 있었죠. 당연히 백성들은 불만이 많았고요. 이때 이 영주의 아내가 레이디 고다이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고다이버가 백성을 대신해서 남편에게 항의를 합니다. 세금을 낮춰달라고요. 전설에 따르면 이걸 들은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세금을 줄이고 싶으면 네가 알몸으로 말을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라고요. 그런데 고다이버가 이걸 정말로 실행에 옮겼다는 겁니다. 신앙심이 높았던 귀족 신분의 여성이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고 백성들은 여기에 감동해서 창문을 닫고 집에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전설이 가지고 있는 신비스러움과 고귀한 이미지를 조셉 드랍스의 아내가 듣고 완전히 반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조셉 드랍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조셉도 이 이야기에 같이 꽂히게 되었죠. 그리고 이게 본인이 지향하고자 했던 브랜드 이미지와도 완전히 딱 맞았고요. 예전 고디바 로브도 그래서 이 전설을 그린 겁니다. 아무튼 고디바는 당시 기준으로는 획기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그냥 자기 이름을 붙이는 정도였거든요. 노이하우스도 가문의 성을 이용해서 지은 이름이고 레오니다스 역시 창립자의 이름을 그대로 쓴 거니까요. 그런데 드랍스 형제는 자기들 이름을 여기서 과감하게 빼버린 거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역사도 짧고 상징성도 부족했지만 고디바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다른 가게들과는 차별화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조셉 드랍스는 고디바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브랜딩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매장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습니다. 그야말로 뭔가 있어 보이게 매장을 잘 꾸몄거든요. 그렇다고 초콜릿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드랍스 형제 중 피에로 드랍스 주니어가 고디바의 마스터 쇼콜라티어였는데요. 이분이 초콜릿 하나는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고디바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트리플 오리지널을 이때 만들었고, 프랄린 위에 깃털 모양을 올린 스냐튜르 레와 같은 우아한 초콜릿도 이때 탄생했어요. 그리고 포장도 고급스럽게 했죠. 덕분에 선물하기 좋은 초콜릿으로 입소문이 났고요. 이후에는 럭셔리 매거진에만 광고를 실으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요, 이 브랜드의 시작은 1926년이 아닌 고디바라는 이름이 붙은 1945년이라 봐도 무방한 겁니다. 하지만 고디바만 특별하게 장사가 잘 되거나 한 건 아닙니다. 벨기에는 정말 잘 나가는 초콜릿 브랜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조셉은 야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기가 만든 초콜릿이 벨기에 밖으로 나가길 원했으니까요. 1958년 조셉은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정말로 벨기에를 나가서 파리 생토노레 거리에서 첫 해외 부티크를 열거든요. 다행히 파리지앵들도 고디바를 좋아했고요. 그런데 정말 될 놈 될인 건지 미국의 거대 식품회사가 이 고디바에게 접근합니다. 바로 캠벨 수프 컴퍼니였죠. 캠벨은 1966년 고디바의 지분의 절반을 인수하고 고디바는 이렇게 미국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캠벨 스프는 왜 나타난 걸까요? 고디바를 인수하기 전에 캠벨 스프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미국 통조림 하면은 캠벨이 딱 떠오르는 것처럼 당시에도 미국 가공식품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60년대부터는 이 성장세가 점점 꺾이고 있었죠. 브랜드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 전략을 짜다가 그때 눈에 걸려든 게 바로 고디바였던 겁니다. 사실 캠벨 같은 거대 기업이 유럽의 작은 초콜릿 브랜드를 인수한 게 꽤 뜬금없긴 했는데요. 이걸 두고 업계에 무성한 소문이 돌았지만은 사실 당시 상황을 보면은 아주 뜬금없는 결정도 아닙니다. 1950, 60년대는 미국이 초고속 성장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덕분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미국의 중산층들은 유럽의 스타일을 동경하기 시작했죠. 파리의 패션, 밀라노의 디자인, 로마의 영화처럼 미국인들에게 유럽의 문화란 세련됨을 상징했거든요.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하겐다즈가 비슷한 시기에 탄생을 했는데요. 이 하겐다즈라는 이름은 사실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냥 덴마크어스럽게 지은 이름일 뿐이죠. 유럽적이고 전통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름이거든요. 캠벨도 이 맥락에서 고디바를 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고급 초콜릿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고디바는 장인정신이 깃든 벨기에 쇼콜라티에가 만들었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으니까요. 캠벨이 1966년에 고디바를 인수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건 미국의 백화점들에 고디바를 입점시킨 겁니다. 백화점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니까 여기서 팔면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 캠벨도 도전해 본 적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엔 조심스럽긴 했었을 텐데요. 이게 정말 폭발적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1972년 뉴욕 5번가에 부티크를 오픈하죠. 이게 위치가 정말 재밌습니다. 티파니와 까르띠에 매장 사이에 있었거든요. 의도가 아주 명확했던 거죠. 고디바를 초콜릿계의 보석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매장도 정말 화려했어요. 냉장 기능이 갖춰진 유리 진열장에다가 프랄린과 트리플을 마치 보석처럼 전시했거든요. 여기서 초콜릿을 고르면 발로팅 박스에 넣어서 금색 끈으로 묶어서 금색 쇼핑백에 담아줬고요. 맛뿐만 아니라 초콜릿을 사는 순간까지 특별함을 느낄 수 있게 한 거죠. 이렇게 고디바는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초콜릿이라는 명성도 얻게 됐죠. 게다가 고디바가 미국의 백화점에서 팔리기 시작할 쯤 해서요, 로열 워런트까지 붙게 됩니다. 이건 1968년의 일인데요. 로열 워런트는 벨기에 왕실 공식 납품업체라는 의미입니다. 거의 고급스러움의 끝판왕까지 온 거죠. 여긴 사실 나름의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로열 워런트는 단순히 왕실의 물건을 납품한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진짜 벨기에 왕실의 납품을 하던 곳은 노이하우스였고 무려 1942년부터 초콜릿을 납품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가 로열 워런트를 받은 건 무려 시간이 한참 지난 2000년의 일이거든요. 로열 워런트는 왕실의 이름을 걸고 이 브랜드는 믿을만하다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브랜딩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열 워런트를 부여하는 건 어느 정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죠. 품질이 중요한 평가 요소인 건 맞지만은 품질만 보고 심사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왜냐면 평가에서는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왜 하필 고디바가 로열 워런트를 1968년에 받을 수 있었냐면요. 고디바는 벨기에를 알리는데 유리했고 실제로 기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디바는 타 브랜드보다 훨씬 일찍 해외로 진출해서 벨기에를 널리 알렸죠. 벨기에 초콜릿 업체 중에선 최초였거든요.
여기에 캠벨의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확장을 했고요. 그래서 노이하우스보다 역사가 짧고 상징성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훨씬 일찍 로열 워런트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초콜릿의 로열 워런트라는 스토리텔링까지 들어가면서 고디바는 더욱더 럭셔리한 브랜드로 벨기에를 널리 알릴 수 있었으니까요. 1972년 뉴욕 5번가의 고디바 부티크를 열었을 때 미국에만 고디바가 진출했던 건 아닙니다. 이미 일본 시장까지 침투했거든요. 일본인 미츠코시 백화점에 입점해서 아시아 시장까지 노린 거죠. 그야말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돌입한 겁니다. 일본에서도 유럽 프리미엄 초콜릿이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특히 선물용으로 많이 사갔죠. 당시 일본 시장이 고디바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장이었냐면요. 그냥 유럽에서 가져온 초콜릿도 팔았지만은 다양하게 로컬라이징한 초콜릿도 팔았습니다. 파당금을 이용하거나 벚꽃 축제 한정 상품을 출시하는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였죠. 1974년 캠벨은 고디바를 뉴 럭셔리로 완성하면서 고디바의 자녀 지분을 싹 인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꽤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가 지난 2007년에 매각을 결정했죠. 캠벨이 이때부터는 간편식과 건강식에만 집중했거든요. 이 고디바를 사간 곳은 터키의 대형 식품 기업인 일디즈 홀딩입니다. 무려 8억 5천만 달러의 고디바를 인수했죠. 이 기업은 원래도 초콜릿과 비스킷, 유제품을 많이 가지고 팔고 있었거든요. 일디즈 손에 넘어간 고디바의 전력은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고급 선물용이라는 포지션은 사실 파는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일디즈는 그래서 고디바를 나를 위한 작은 사치, 나를 위한 스몰 럭셔리 전략으로 바꿨죠. 소형량 패키지와 낱개로 포장된 G큐브, 초콜릿 음료인 초콜렉사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출시하면서 카테고리를 점점 넓혀 나갔습니다. 재밌는 건 우리나라 기업도 이 고디바 사업부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의 소매 유통 사업부를 우리나라의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가지고 있거든요. 벨기에 브랜드지만은 터키 회사이고 아시아 일부 운영은 한국의 사모펀드가 맡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고디바의 실질적인 탄생은 1945년입니다. 이때부터 의도적으로 프리미엄을 지향해왔고요. 그리고 유럽 문화를 선망하는 미국과 일본 소비자들 덕분에 확실하게 고급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정작 본국인 벨기에 사람들은 고디바를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보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요. 고디바를 보면은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든다고 해서 럭셔리 브랜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맛만 놓고 보면 노이하우스나 레오니다스도 못지않지만은 고디바는 브랜딩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남들보다 훨씬 빨리 글로벌 확장 전략을 짰죠. 또 초콜릿을 단순히 먹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특별하고요. 마치 명품을 사듯이 초콜릿을 고르고 샀던 경험은 미국과 일본 소비자들에겐 특별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 프리미엄 전략이 통하려면 당연히 맛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고디바도 결국엔 맛있어서 팔리는 거고 지금도 여전히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좋거든요. 저는 사실 벨기에 초콜릿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